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도내 시장군수 8명이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지난달 3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경일 고성군수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김철수 속초시장은 선고 유예를, 김진아 양양군수는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자치단체장들이 법정 공방을 벌이면서 산불 피해 복구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지역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노지영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영동 북부 지역 지자체장 3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30일 잇따라 열렸습니다. 먼저 이경일 고성군수는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부는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법정 수당 이외 추가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사회적 영향과 파급을 고려할 때 중대범죄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과 재난업무 처리 등의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일 고성군수는 재판 직후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응을 해야죠. 어떤 대응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또 제2심에 또 올라가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소를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노인 회원들에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주민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아 양양군수는 같은 날 열린 1심에서 일부 무죄 판단과 함께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일하는 직무에 전 스스로 충실했을 뿐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상대방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속초시장에 대해 법원은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 시장의 허위 사실 유포가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판결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그 송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심력 끼쳐진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민들에게 그동안 심려를 끼쳐진 부분을 일로서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1심 선고로 이경일 고성군수를 제외한 김진아 양양군수와 김철수 속초시장은 각각 군수직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행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산불 재난복구 작업 등 지역 현안이 쌓여 있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지자체장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겠냐고 지적합니다. 속초 같은 경우는 이제 동서고속철 이죠?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성 속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산불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뭐 여러 가지 과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양양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색 삭도 문제, 케이블카 문제를 또 해결해야 되고요. 이렇게 지역에 산적한 현안들이 있을 때에 이제 자치단체장이 없으면은 사실은 그런 일들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빨리 정리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잘못됐다 그러면 다시 이제 재선거를 하는 것이 맞다. 검찰은 속초시장과 고성, 양양군수 1심 선고에 대한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원주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지역 대표 놀이공원이었던 원주 드림랜드를 기억하실 텐데요. 4년 전 문을 닫은 이후 지금은 놀이공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계획만 요란할 뿐 여전히 부지 활용 방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에서 현재 드림랜드 부지 상황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네, 제가 있는 이곳은 한때 강원도를 대표하는 놀이공원이었던 원주 드림랜드입니다. 계속된 경영난으로 2015년에 결국 문을 닫았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2015년 10월 29일부터 이 시설물을 폐쇄해야 한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사람 한 명도 없고 건물도 모두 철거가 돼서 이곳이 놀이공원이었나 싶을 정도로 썰렁한 분위기인데요. 그럼 내부 상황은 어떤지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6년 도유지인 원주시 소초면 학곡리에 들어선 원주 드림랜드. 강원도 유일의 놀이공원이자 향토동물원으로 인기를 누렸습니다.
네, 드림랜드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한때 분수대였던 곳입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철거돼서 흔적을 찾기가 힘든데요. 뒤로는 잡풀도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이 넓은 부지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20년간 무상 사용을 조건으로 민간 위탁됐던 원주 드림랜드. 그러다 이용자가 크게 줄고 2015년 10월 계약도 끝나면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문제는 원주 지역 관광지가 4년 가까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문순 도지사는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이곳에 10만 제곱미터 규모의 드라마 세트장 등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민간 사업자로부터 받은 투자 제안도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재원 조달 능력 등의 부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좀 답답하죠. 아마 한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옆에 보니까 답답하고요. 또 이것 때문에 저희 마을은 전체적으로 동공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놀이공원이 폐장하면서 이 일대 상권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사정이 이렇자 원주시는 드림랜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시민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 강원도와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아보겠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주민들하고 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해서 잘 추진해서 이제는 소초 합곡 지역도 또 원주의 관광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은 강원도가 지역 주민도 참여할 수 있는 공공성을 띤 사업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공공성이 좀 답보가 된 그런 공적 자금이 들어와 있는 그런 큰 국영 기업이 저희 강원도와 원주시를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애써 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으로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 사안에 좀 중요성을 좀 절실히 느끼시고 좀 매각이라는 한 부분, 그러니까 좀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민간 투자 제안과 검토, 민자 유치 추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있고 이곳은 점점 폐허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원도와 원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해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한 해 관광객 330만 명이 찾는 남이섬,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손꼽히는데요. 하지만 행정구역만 춘천에 속해 있을 뿐 정작 여객선은 모두 경기도 가평만으로 오갑니다. 이러다 춘천이 빛 좋은 개살구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 도심에서 30km 떨어진 남이섬.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장과 섬으로 가는 여객선마다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춘천 남이섬은 연간 300만 명 이상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춘천시 남면 방아리 197번지지만 남이섬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이곳 경기도 가평에 있는 선착장에서 배를 이용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이유로 가평군과 춘천시는 남이섬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가평군은 지난 3월 춘천 남이섬과 가평 자라섬을 묶어 관광특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가평군은 지난 28일 남이섬과 상생 업무 협약을 맺고 올 하반기부터 자라섬을 오가는 300인승 관광선을 운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라섬과 남이섬을 하나로 연결해 관광객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춘천시는 이용객이 없다며 남이섬을 오가던 주말 셔틀버스와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2년 전 모두 폐지했습니다. 춘천시가 손을 놓은 사이 실제 남이섬 관광객들도 이곳을 경기도 관광지로만 인식합니다. 가평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쪽에만 그냥 놀러 왔어요. 네. 소재가 가평인지 가평? 춘천인지. 저도 방금 말한 가평 아니에요? 가평이겠죠. 아, 그래요? 춘천시는 외국인 대상 여행사에 남이섬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관광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사항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패스카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남이섬뿐만이 아니라 시내 중심가까지 올 수 있는 2013년부터 5년 동안 춘천을 찾은 관광객은 700여만 명. 이 중 절반은 남이섬을 방문한 관광객이었습니다. 남이섬을 찾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들을 춘천 도심으로 끌어오기 위한 춘천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태백시가 교정시설, 즉 교도소를 유치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감소, 경기 침체 등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긴데요. 하지만 대표적인 혐오 기피 시설인 교정시설은 만만치 않은 사업입니다. 과연 교정시설 유치가 침체된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신강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사람 인구가 이대로 가다 보면 공동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산업화 시기 국내 석탄 산업의 중심에 있던 태백시. 하지만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광산들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지역 경제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80년대 12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무려 60% 이상이 급감했고 4만 5천 명 선도 무너졌습니다. 한 3일 일한 것도 뭐 한 이틀은 손님이 없고 비내걸 뭐 사람 뭐 그지 뭐 저라면 사람 많이 떠났니도 떠나고 이래고 하고 하니까는 뭐 또 실업자도 또 많고 이래 하니까는 사람이 없어 어른 게 많니도요. 상주 인구가 3만 명이 넘어 태백 지역 최대 상권 중 하나였던 태백시 철암동. 이제는 3천 명 수준의 시골 마을로 전락했습니다. 철암동은 1993년 강원 탄광이 폐광돼 버리자 실직 강부의 이주가 진행되면서 지역 인구가 급속히 줄었습니다. 올해 철암동 출생자는 단 1명.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면서 지역 사회가 붕괴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주민들도 고민을 하고 이런 것이 좀 어떻게든 이거보다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또 앞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가 현실화되자 태백시는 교정시설, 즉 교도소를 유치하겠다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1,5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이 설치되면 이를 관리하는 교정직 공무원 500명이 상주하고 면회객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태백시의 설명입니다. 지난 1월 시민을 중심으로 교정시설 유치준비위원회가 출범했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태백시와 준비위원회는 지난달 시민 11,000여 명의 서명부를 법무부에 전달하며 교정시설 유치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교정시설 유치로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지, 특히 지역사회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분석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혐오 기피 시설인 교정시설은 땅값 하락이나 주민 불안감 등으로 인해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현재 경남 거창에서는 교정시설을 포함한 법조타운이 조성 중이고 전북 남원시와 경북 청송군도 몇 년 전부터 교정시설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남 거창군은 2015년 12월 법조타운 내 구치소 신축 공사를 시작했지만 주민 반대로 착공 1년 만에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후 수년째 갈등을 빚다 최근에는 주민투표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북 남원과 경북 청송도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려다 주민 반대가 거세지자 이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도내에서는 속초시에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강원 북부교도소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소자 수용 규모는 약 480명가량입니다. 다소나마 인구의 증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용자분들이 한 478명 정도의 수용 규모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간 식자재, 지역 농산물에 반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러나 속초와 경남 거창, 전북 남원은 법원, 검찰청이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또 경북 청송도 이미 교정시설이 운영 중인 곳으로 태백시와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법무부가 올해 공사를 진행하거나 사업 추진을 계획 중인 교정시설은 모두 6곳. 법무부는 2020년 이후 경기 북부와 대전, 광주구치소와 화성여자교도소 신축 계획만 잡혀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의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해보면 신규 교정시설 계획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1, 2년 한두 달 단기간에서 이게 사업이 당장 효과가 나타나거나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중장기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교정시설 위치를 위한 보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교정시설 신축 계획이 확정되고 이에 따른 행정 절차와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최소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어느 규모로 올 건지, 그다음에 이제 와가지고 체류 인원은 어느 정도 될 건지,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고요. 또 장소는 어디다 할 건지. 왜냐하면 시내 가운데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외곽 지역에 있으면은 또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고용 유발 효과와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아직까지 예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석탄 산업 합리화 조치 이후 변변한 대체 산업 하나 육성하지 못한 태백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원주 지역에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지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이 황폐화할 것이란 우려와 거주 여건이 향상될 수 있다는 반응이 엇갈립니다. 박건상 기자가 양측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원주 혁신도시 초입에 있는 부지입니다. 이마트가 지난 2014년 이곳을 매입해 대형 판매 시설을 짓겠다고 원주시에 입안서를 제출했는데요. 최근 들어 이를 두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일대에 지상 5층, 지하 3층 규모의 창고형 대형 마트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지 면적은 99,000제곱미터가량, 축구장 14개를 합쳐놓은 것과 맞먹을 정도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창고형 대형마트 입점을 놓고 지역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상인들은 지역 자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에도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된다며 원주시가 허가를 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오면은 모든 품목이 다 들어가잖아요. 신발, 가방, 의류, 옷 해가지고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 우리 지금도 사실 경기가 안 좋은데 상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마트 쉬면 그날 사람들이 마트를 안 갈 뿐이지 그렇다고 시장 나오는 건 아니에요. 워낙 장사가 안 되니까. 반면 혁신도시 입주민들은 창고형 마트와 극장 등이 들어오면 주거 여건이 향상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거기가 물건이 싸더라고요. 첫째 싸고 이런 데 비해 조그만 마트를 비해서 싸고 괜찮은 것 같아요. 주민의 편리성도 있지만은 주변에 여러 가지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신도시, 혁신도시가 그 몫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당 업체 측은 이달 초 주민 의견 청취를 마쳤지만 아직 창고형 대형마트 신축 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에 갖고 있는 부지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다고 해서 그게 다 개발이 되는 건 아니고요. 부지도 갖고 있다가 개발이 안 되고 매각하는 경우도 가끔 있고요. 네, 아직 미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주시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부지 앞 편도 3차선 확장과 차량 출입 허용 구간 위치 변경 등을 조건으로 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강원도가 강원 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해 특별 할인과 모바일 상품권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소비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입니다. 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에 들어온 돈이 강원도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16년 도입된 강원 상품권. 강원도는 최근까지 사회적 경제기업 등과 업무 협약을 맺어가며 강원 상품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구매 할인과 인센티브 확대는 물론 모바일 상품권 도입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릴레이 형식으로 계속해서 좀 더 범도민적인 관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릴레이 협약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강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들도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용은 오히려 급감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30억 원 규모의 강원 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상품권 유통량은 2017년 한 해 400억 원 규모를 기록한 뒤 2018년에는 100억 원대로 급감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190억 원 규모의 상품권이 발행 뒤 쓰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초기 노인 일자리와 청년 구직 수당으로 지급하던 정책이 중단되면서 수요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지만 시장 상인과 소비자들은 강원 상품권의 장점이 적다고 꼬집습니다. 2만여 개의 가맹점은 도내 전체 점포 수의 30%도 채 되지 않고 대형 마트와 백화점 등 본사가 수도권 등에 있는 업체는 아예 가맹점이 될 수도 없어 사용에 제약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니 강원 상품권은 아예 없어요. 어쩌다 들어오는 게 온누리 상품권 좀 들어오고 일주일에 10만 원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이게 보편화돼갖고 어디 가서나 카드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는 뭐 사용하기 안 되더라고요.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기 위한 강원 상품권. 가맹점과 소비자들의 외면 속에 퇴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강원 산불 이후 관광객들이 크게 줄어 동해안 지역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돕기 위한 희망 투어 행사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동해안을 관광하는 게 바로 산불 피해 지역을 돕는 일입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한가하던 속초 해수욕장에 모처럼 관광객들이 밀려듭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드넓게 펼쳐진 모래밭에서는 연신 감탄사가 터져나옵니다. 서울과 경기도에서 온 관광객들은 산불 피해 지역 희망 투어 참가자들입니다.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동해안 지역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관광에 나선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장사에 제가 가서 뭐를 산다든가 먹는다든가 이러므로써 이렇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게 이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관광객들은 두 팀으로 나누어 1박 2일 동안 속초와 고성, 강릉 등 동해안 일대의 명소들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도움이 된다는 뿌듯함에 동해안 명소 관광은 덤입니다. 맛있는 먹거리도 먹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이따 중앙시장 갈 거거든요. 거기 가서 저희가 이제 특산물도 사고. 서울시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번 희망 투어를 마련하고 관광객들에게 버스와 숙식을 지원했습니다. 희망 투어는 지난 23일 처음 시작됐고 다음 달까지 모두 4차례 진행됩니다. 지역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는 그런 2차 피해까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 경제의 관광을 통해서 기여하고자 이제 이런 희망 투어를 기획하고 이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산불 이후 관광객이 크게 줄어 지역 경기가 여전히 위축돼 있는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각계각층의 관심과 후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는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시작해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고교생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 지원은 지난 2018년부터 면제된 입학금을 포함해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 구매비입니다. 한편 고교 무상교육 대상학교는 도내 공사립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교가 해당하고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 사립고와 졸업학력 미인정 고등기술학교 등은 제외됩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헬로 이슈 토크, 도내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다수의 사상자를 낸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과 관계기관에서 지금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 무엇이 문제인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황영주 강원일보 영서총지사장님과 최인수 강원대학교 에너지공학부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사장님 먼저 지난주 목요일에 발생한 폭발 사고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동해안에 그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수소 폭발 사고가 강릉에서 일어났는데 참 안타까움을 넘어서 참 가슴이 답답했었습니다. 네. 지난주 23일이었죠. 목요일 날 오후 6시 22분에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그 벤처 공장에서 403제곱미터 이 수소 탱크 규모가 탱크가 3기가 폭발을 네.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제 2명이 사망을 했고요. 6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6명의 중경상을 입은 그 직원들은 그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상자 8명 중에 6명, 2명의 사망자를 포함해서 그 5명은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네. 세미나 참석차 참석을 했다가 그 현장을 견학하다가 폭발을 했는데 이분들은 그 세라믹 업체 그 2세들 경영인들로서 네. 젊은 인재들이 희생이 돼서 좀 안타까움을 더했고요. 강원 테크노파크 직원과 그리고 수소탱크 관리업체 직원도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네, 일단은 그 현장 당시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치 뭐 전쟁이 난 것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일단 실제 폭발 규모와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소탱크 3개 가운데 그 하나는 완전히 날아갔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측면이 심하게 이렇게 터진 것으로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번 폭발로 그 공장과 관리동 등 그 건물 3동이 파손됐고요. 또 사고 건물 3동 가운데 1동은 완파, 그리고 나머지 2동은 이제 일부가 부서진 상태였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인근 건물의 그 유리창들도 많이 깨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사고 공장에는 그 28개 벤처기업이 입주했는데 네. 사고 당시 직원들은 대부분 이제 세미나를 갔거나 다행히 퇴근 후에 그 폭발 사고가 있어서 인명 피해를 좀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그 입주 기업과 주변 업체는 최종적으로 지금 59개 업체가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들 업체는 이제 조속한 피해 복구와 그 향후 대책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강원도나 강원 테크노파크에서는 아직 확실한 답변을 못 주고 있는 상태고요. 강원도 강릉시는 우선 이제 경미한 그 피해를 입은 업체 같은 경우는 주변에 그 공간을 마련해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최종 보상 문제는 그 국과수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야 네. 이제 결정될 것으로 보여서 보상 문제가 마무리될 것까지는 그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원도는 27일까지 그 피해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사고 장소에 대한 그 경찰의 통제가 해제되는 대로 이제 잔해들을 처리하는 이런 작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폭발 사고가 나면서 강릉 시민들이 또 한 번 가슴을 쓸어내린 것 같습니다. 좀 이번 사고 바라보는 지역사회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강릉 같은 경우는 KTX 열차 탈선 사고 일어났었죠. 네. 그리고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 또 일어났었죠. 또 강릉 옥계 산불 이렇게 좀 계속 연속해서 그 악재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벤처 공장의 수소 폭발 사고가 겹치면서 강릉이 혹시 그 재난의 도시라는 오명을 갖지 않을까 네.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잇따른 대형 사고로 인해서 아무래도 관광객도 줄어들 거고요. 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는 그 서로 이제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서 이럴 때일수록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200m 밖에까지 그 건물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그 위력을 보인 이번 폭발로 인해서 무엇보다도 그 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신소재 사업에 강릉이 지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강릉은 이제 지난 2013년에 옥계에 그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 공장에서 페놀이 유출된 사고가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국내 비철 금속의 그 중심지로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의욕적인 출발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좌초됐었죠. 강릉 지역 경제계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번 폭발 사고가 그 당시 그런 안 좋은 추억을 되살리지 네. 않을까 이런 걱정도 또 있고요. 이런 점에서 그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으로 그 시민 불안부터 해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라고 생각을 하고 신속한 복구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경찰과 국과수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등 주요 관계기관들이 지금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안전 점검 미비나 뭐 단순 기계 결함, 오작동 등 지금 다양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폭발 원인은 어떻게 추측이 되고 있나요? 네, 현재 경찰이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는데 잠정적으로 수소 탱크 내부 압력에 의한 폭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원지방경찰청이나 국과수나 그리고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서 그 1차 합동 감식에 참여한 그 인사들은 그 현장 감식 결과 지름 3m 그리고 높이 8m 크기의 금속 재질 수소 탱크 내부에서 폭발이 발생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직접 밝혔고요. 네. 수소 탱크 내부에는 이제 그을린 자국이 없었고 또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외부에는 그을린 흔적도 없었고 또 탱크의 찢어진 방향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찢겨 네. 있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내부 압력에 의한 폭발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방 당국도 이제 불이나 이런 난 흔적은 없다고 밝히고 있고요. 또 이런 그 수소 폭발 사고가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수소 탱크 내부 압력이 올라간 이유, 내부 압력이 폭발한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또 그 원인을 찾기까지 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라는 이런 예상이 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그 사고 현장에서 관계기관들과 그 합동 정밀 감식을 벌인 데 이어서 이제 25일부터는 네.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이와 함께 이제 부실 시공, 또 수소탱크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업체의 뭐 조작 미숙 이런 모든 부분들의 가능성도 두고 같은 조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네,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이 산업단지와 수소탱크 등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강릉 과학산업단지 제1벤처공장이 어떤 곳인가요? 그 사고가 난 수소탱크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을 이용한 그 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세워졌는데요. 네. 해당 사업을 주관한 그 회사는 2015년 그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기술을 개발을 해 왔습니다. 국비 445억 원이 포함해서 총 65억 원의 그 사업비가 투자 연구 개발비로 투자가 됐고요. 이 업체는 그 강원 테크노파크 입주 기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강원 테크노파크가 실증 사업 부지를 1년간 무상으로 네. 이제 증여를 하고 이제 그 수전의 기술 실증 사업이 추진된 것은 또 이번도 처음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시험이 끝난 다음에 강원 테크노파크가 인수를 해서 이제 수소 경제에 대한 홍보 산업 자료로 활용한다거나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 폭발 사고로 이제 그 앞으로 향후 추진이 어떻게 될지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지금 내부 압력에 의해서 수소탱크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추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까 지사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네. 폭발의 흔적이 내부에서 외부로 나 있다는 점, 그다음에 화재가 별도로 없었다는 점으로 이제 내부 폭발이 원인이 가능성이 제일 점쳐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부 압력에 대한 이제 원인이 제일 궁금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금 수전해라는 방식 자체가 이제 수소와 산소가 동시에 생산이 되는 구조라서 아마도 산소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1차적으로 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그 산업단지에 사용했던 탱크의 경우에는 그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전지차나 수충전소에 사용하는 탱크랑은 재질이나 용기 자체가 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음새가 보통 없는 재질을 쓰는데 지금 산업단지에 사용된 탱크는 금속이 접합되어 있는 이음 부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압력에 대한 원인이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강릉 수소탱크 시설이 국내 유일한 그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수소 생산 시험 시설이라고 하던데 그러면 이 수소 저장 탱크가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수소 저장 탱크는 기체 또는 액체를 이제 수소를 기체 또는 액체 형태로 저장을 하는 용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광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탱크도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로 물을 분해해서 제조된 수소를 일시적으로 저장 보관하는 용기였습니다. 총 3대의 수소 탱크가 있었고 모두 안전 점검이랑 중공 검사를 모두 마친 뒤에 시운전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 시운전 중에 지금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수소 탱크 시설이 그러면 왜 필요한 건가요? 기본적으로 수소가 굉장히 가벼운 연료이기 때문에 저장이나 운반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기는 이제 사용 목적이나 용도나 저장 용량에 따라서 일정한 압력 이상을 견딜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생산된 수소를 운반해서 사용처에 배달, 운송을 하거나 혹은 사용 전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반드시 수소 저장 탱크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가 발생한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에 설비는 전기분해에 의한 수소를 생산해서 이를 실증하는 실증 설비로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을 수소를 생산하고 저장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수전의 방식 외에도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에도 수소를 저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런 수소 탱크와 같은 저장 설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수소 탱크가 폭발한 게 좀 전 세계적으로도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그런 건가요? 수소 탱크가 폭발할 가능성은 낮은 건가요, 원래는? 네, 정해진 규격과 그다음에 모든 안전 점검을 잘 통과했다면 기본적으로 수소 저장 탱크는 안전하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도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고 따라서 국내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사고의 원인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 실제로 수소 생산 시설이 위험성은 좀 얼마나 되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폭발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점으로 보아서 내부적인 원인으로 지금 저희가 점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 가지 내부 압력에 대한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데 최종 조사 결과가 지금 2차 현장 감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에 힘쓴다면은 향후에는 이런 위험성은 충분히 저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한번 폭발을 하면은 그때 당시에도 10여 킬로 떨어진 곳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폭발을 한다면 그만큼의 위험성 규모는 좀 클 수밖에 없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수소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확산도 굉장히 빨리 되는 편이고 그래서 폭발을 하게 되면은 폭발의 범위는 좀 넓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천연가스의 저장과 관련돼서도 기존의 관계자들이나 주민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수소와 비슷한 정도로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폭발의 위험성은 천연가스 못지않게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는 좀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번에 시험 가동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이후에도 잠재적으로 폭발할 위험성이 있다는 뜻일까요?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이 되고 조사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사고 원인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이후에 재발 방지에 힘쓴다면은 지금 용기 쪽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밝혀져 어느 정도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한다면 이와 같은 현상은 재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번 사고로 수소 생산 시설에 대해서 또 주민분들이 막연하게 좀 불안감을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좀 폭발 사고가 이후에 이 수소 경제 사업에 대해서 어떤 좀 영향을 끼칠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사상자가 8명이나 발생했기 때문에 관계자 혹은 이제 국민분들께서 모두 다 많이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최근에 이제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을 기치로 내건 정부 그리고 강원도도 이제 5월 9일, 10일 지난 5월 9일, 10일에 수소 포럼 국제 수소 포럼을 유치하는 걸로 이제 그런 움직임에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당혹감과 불안감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소를 수소 경제를 정착하기 위한 수소 생산 방식 중에 본 수전의 방식이 가장 환경적으로 이상적인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 큰 방향의 흐름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큰 사상자를 낸 만큼 사실은 여러 가지 수소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좀 일깨워주는 사고였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는 이번 사고가 수소차나 수소 충전소와는 무관하다라고 해명은 하기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불안할 것 같은데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쉽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지금 정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수소 경제 활성화 방안의 큰 틀은 수소 전지차 보급과 수소 충전소의 보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본 강릉과학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수소 탱크의 경우에는 전지차나 충전소에 들어가는 탱크와는 용기의 재질이나 아니면 압력이나 저장 용량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번 강릉과학산업단지 탱크 폭발로 수소 경제의 근본적인 우려를 제기하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지사장님께서도 어떻게 보세요? 그 정부가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이 이번 사고를 인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3대 전력 투자 사업 중에 하나가 수소 경제거든요. 네. 강원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삼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에서 선정하는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에 이제 삼척, 서울, 창원 이렇게 선정이 됐었거든요. 7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그래서 연내에 이제 도내에 5곳, 춘천, 원주, 강릉, 삼척, 속초 이렇게 이제 수소 충전소를 설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럼 이제 과거 같은 경우 이제 수소에 대한, 물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수소하면 일단 폭탄이 생각나잖아요. 네. 수소 폭탄. 그래서 폭발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 강조해온 것은 안전하다. 프랑스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도심에 수소 충전소가 설치되어 있고, 일본이나 이런 우리보다 앞서서 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폭발 사고가 발생을 함으로써 또 그런 우려를 완전히 떨쳐낼 수는 없지만은, 네. 더군다나 이제 삼척 같은 경우 그 수소 생산 기지 구축뿐만 아니라 또 수소 시범 도시, 이게 이제 전국에서 9개 도시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1조 7천억이 투입되는 네. 대형 프로젝트인데 삼척이 또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따져놓고 봤을 때 그동안 국민들한테 강조했던 안전성을 더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함께 수립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번 폭발로 수소 탱크 시설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불안이 좀 높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수소 취급, 그러니까 생산이나 저장과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주민들의 수용성은 좀 낮은 편입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럴수록 이제 정부나 지자체나 연구기관에서 본 사안에 대해서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이를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우려와 불안감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또한 현재 지금 수소연료 안전관리 및 사업법안이라는 수소안전관리법이 2개 정도가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안전장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이 되면서 충전소라든지 수소연료차라든지 보급이 진행이 되면 이런 주민 수용성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 도내에서 크고 작은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는 이런 사고들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는데요.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부터 거론되어 왔는데, 이 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이때 도민 여러분들께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이번에 이제 수소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그 말씀을 드린다면은 정부에서 수소 경제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면서 안전의 대책에 대해서는 어떤 미비하지 않았나. 네. 이건 역시 정부가 국민들한테 안전 불감증 말하기 이전에 정부부터 안전 불감증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국회에서 지금 수소 안전 관련법 이 2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안건이 상정조차 안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더 서둘러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안전 불감증을 해소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부와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괴리감, 수소에 대한 인식에 대한 괴리감을 좁히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지자체나 교육기관들이 담당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도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한 교육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좀 주도적인 자세를 좀 보여준다면 주민들이 딱히 특별한 이유 없이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좀 속도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헬로티비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